네, 어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제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또 어떤 효과 기대가 될지 김겸순 세무사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겸순 세무사예요. 예. 새로운 세법 개정안 가장 핵심적인 개정 사항은 뭡니까? 네,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기업 유인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하나씩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설되는 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물리기로 했다면서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가가 주식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개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를 해왔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도 아주 많아지고 예. 또 세수도 많이 부족해서 과세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금 냈습니까? 네,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세법은 국내 상장 주식이요, 예. 주식형 펀드를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매매 차익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과세했고 일반 주주는 세금이 없었어요. 예. 네, 특별하게 대주주는 그 주식 지분이 워낙 많은 분들인데 코스피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지분의 1% 아니면 시가총액 10억 이상인 소유한 분들을 의미하는 거라 네. 보통의 분들은 당연히 그동안에 세금이 없었어요. 없다가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약간 좀 당황하거나 반발심도 들 수 있겠죠. 예. 방금 반발심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그 체계 개편안 나왔을 때는 2천만 원 이상일 때 이 양도소득세 물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좀 배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죠. 5월 달에 개정안 나올 때만 해도 2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었는데 네. 5천만 원 이상으로 면세점이 높아졌으니까 당초보다는 좀 안심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가족들이 다 하니까 2명 부부 가족이면 1억, 예. 3인 가족이면 이렇게 분산 주식 투자를 하면 1억 5천까지는 비과세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굉장히 좀 높은 면세점인 것 같아요. 다른 타 소득에 비해서.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식 사고 팔면서 팔 때 차액을 5천만 원 이상 올리는 분들이 글쎄 주변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 소득을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5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거나 기술이 좋거나 네. 이제 그런 분들인 것 같고 또 이제 개인 투자일 수 있지만 부부 투자, 가족 투자도 생각하면 네. 이제 그래도 조금은 안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주식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주식에도 보면은 직접 거래도 있고 펀드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합산해서 거래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과세 체계가 좀 복잡했었어요. 네. 기존에는 이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어차피 상장 주식은 비과세 해온 제도이기 때문에 네. 직접 주식 투자든 펀드 주식 투자든 비과세 했고 채권형 펀드는 세금을 매겨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금융소득의 범위가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그 세금 범위가 주식, 지분, 채권, 투자계약증권,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주식 워런트 증권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가서 네. 이거를 전부 통산해서 양도소득세로 매기기 때문에 굉장히 과세 체계가 아주 단순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해졌어요. 예. 간단해져서 단지 이제 그 국내 펀드, 국내 주식 투자는 이렇게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네. 또 이거 이제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년 내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2월 결성금으로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주식을 한 분들은 이 마이너스 된 주식들이 있거든요. 펀드나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팔아요. 안 팔고 다음에 팔아야만 이제 합당 과세할 때 네. 그때 이제 통산한다 뭐 이런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데 비해서 그 해외 주식 펀드는 다 똑같은데 그 금융투자소득 기본 공제가 국내 주식은 아까 5천만 원인 데 비해서 해외 주식, 해외 펀드는 그 250만 원밖에 공제를 못 해주는 이제 그런 단점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많아서 네. 아마 그쪽에서 소득이 많이 벌어지면 5천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은 또. 일단 차별은 두고 있습니다. 네. 5천만 원과 250만 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그 가상화폐 이런 거 거래에 대한 과세도 한다면서요. 네. 이제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예. 소득세법은 그 기본적으로 열거한 소득만 과세를 하는데 그동안에 정립이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어서 과세하려고 준비는 해왔고, 네. 이것은 그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영어권 양도라든가 이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건 전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서 예. 가상화폐 역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그 당초에 구입한 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서 20%로다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니까 종합하지 않으니까 뭐 안 매기는 것보다야 불리하지만 일단 종합하지 않는다는 거에 좀 의의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좀 금융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좀 고소득자 이분들에게 세금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 고소득자의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도 그 2월 결성금 공제 시한이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이제 2월적으로 공제해 주는 기간이 5년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이제 말씀하신 그 고소득자가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요. 네. 그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42%에서 45%로 늘어났거든요. 네, 늘어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그 25억을 소득을 올렸던 분이 25억의 과표 구간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이분은 이제 그 10억을 초과한 것부터 45% 세율 구간이 생겨서 3% 지방소득세까지 3.3%를 더 내야 되니까 10억을 초과한 그 15억에 대해서 3.3%를 곱하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이제 그런 세율이 올라간 거에 대한 그 증세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단기 뭐 특별하게 이제 그런 주택에 대한 중과세 상향된 거 그리고 이런 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도 있지만 뭐 큰 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 냈던 세금을 이제 내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소득세율 인상, 종부세, 양도세, 그다음에 뭐 주식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보면 그 부자 핀셋 증세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발표 같은 거 보면 대상자가 1% 미만이다, 0.1% 미만이다, 0.05% 미만이라서 이제 그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안심해라 이런 보도가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납세자를 직접 대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그 극소수 외의 분들도 납세 순응도 면에서 보면 조세 저항이 아주 커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납세 순응도의 조세 저항이 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납세에 대해서 이렇게 순응하기보다는
화내면서 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걸 느낀다는 거죠. 종전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도 이게 법률에 대한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입장이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양도세가 자주 변경돼서 네. 비록 하나밖에 없는 주택자라 하더라도 네. 양도 전에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세무사들도 선뜻 못해요. 너무 자주 변하니까 거기까지 아직 못 쫓아가서 세무서도 못 해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미리미리 천천히 올리는 그러한 그런 공청회도 열어서 국민들을 그렇게 다독거리는 정책 이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아니 뭐 그럼 그 화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전망하세요? 특히나 이제 주택과 관련된 거는 이제 많은 화들을 내죠. 화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긴 맞는데 네. 급격하게 변한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못하게 변한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화들을 좀 내는 거죠. 예. 그 말씀은 제가 좀 달리 해석한다 그러면 관점을 달리 본다 그러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이미 이제 뭐 기준시가 땅값의 기준시가 자체가 올라다 보니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재산세 영향을 이미 받았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꼭 극소수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네, 물론 이제 제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제 직업이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저한테 상담하러 안 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보면 이제 많이 이제 0.1% 1% 이거보다는 좀 더 숫자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라는 걱정들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중에 남는 돈들을 기업 투자로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 보니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방안도 담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늘 투자세액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가장 일반적인 투자부터 뭐 그것이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진 투자, 더군다나 이제 신성장, 원천 기술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투자는 조그만 기업보다는 큰 기업이 훨씬 많이 할 텐데. 그렇겠죠. 네, 근데 그 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최저한세. 네, 그래서 법인세율이 20%라면 20%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줘야 되는 이런 투자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가 최저 세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밖에는 세액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련된 거는 너무 획기적이에요. 제가 개정안을 보니까 그동안에 대기업은 뭐 그냥 안 해주는 투자세액공제도 있고 해줘봐야 1%짜리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까지도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투자가 과거 투자보다 더 높다면 높은 거에 대해서 3%를 추가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안 따지고 전부 3%라서 상당히 큰 거예요. 상당히 큰 건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그 투자가 정부가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는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라면은 원천적으로 기본 투자세 공제 자체가 높아요. 대기업이 5%거든요. 그럼 거기에 추가 3%는 훨씬 높은데 문제는 그 최저한세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저한세도 좀 감안해서 좀 일부 낮춰주거나 어떤 그런 유인책이 더 있으면 훨씬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인 거는 그런 투자 유인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전망이 다 모두들 어둡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못되지만 어쨌든 투자 유인책 쪽으로는 그 최저한세만 좀 조절해주면
많은 실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말씀하신 뭐 최저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더욱 네. 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정부에서는 뭐 실질적으로는 크게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뭐 사업이라든가 또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증세도 좀 필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세법 네. 개정안 뭐 증세라고 보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세금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네. 증세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자한테 증세하는 거는 뭐 이런 공평과세라든가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다만 그분들한테도 어떤 예측 가능하도록 뭔가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제 화내는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니까 예,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또 한편 네.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정신처럼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에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면세점을 좀 높여놨어요. 예. 네, 간이과세자 수준을 과거 4,800에서 8,000으로 올렸거든요. 네네. 네, 이제 이렇게 다 노출시키거나 그러는 건 이제 뭐 상관이 없어요. 영세 사업자들은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을 생각하면 영세하다고 우리가 치부하는 세금 사각지대도 있어요. 예. 뭐 이제 가정 내에 고용되는 뭐 파출부, 가정부, 그다음에 간병인, 뭐 운전기사 뭐 그런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영세 사업자 8천만 원 1년에 8천만 원 수입밖에 안 되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다른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공평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론이라도 면세점이 이제 그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도 기분 좋게 내도록 네. 다 낸다. 나는 부자라서 더 낸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네. 네, 그러한 저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소득세는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고 재산세는 매기지 않는다. 네.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라는 얘기들 많이 지적돼 왔거든요. 네. 이제는 이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는 거는 느끼는데요. 예. 급격한 변화라는 거죠. 급격한 변화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직까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네. 이제 한꺼번에 올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법 개정안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겸순 세무사와 말씀 나눴고요.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입니다.